안녕하세요.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데이터베이스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즉 what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동영상에서 공부할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구현할지, how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종 개체 관계성도를 특정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로 DBMS로 전환하고 데이터 저장 방법과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인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4단계로 구성되고요. 각각 전역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기본 테이블 설계, 유도 속성 설계, 무결성 제약 설계 등 이렇게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지 저장 방식을 설계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파일 조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색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래도 속도가 원하는 검색 속도가 안 날 경우에는 통제된 중복을 도입하게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드디스크 용량이 필요한지 추정하는 단계도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 보안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 보안에 대한 설계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끝나면 실제로 이제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전형 논리적 모델을 물리적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크게 3가지죠. 기본 테이블을 설계하고, 유도 속성을 설계하고, 무결성 제약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기본 테이블 설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6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급 SQL에서 공부를 했죠. 시스템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로 기술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관계 이름이라든가 속성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영역, 데이터 타입, 길이, 그 다음에 값의 제약, 기본값, 공값, 공값, 미확인값이죠. 미확인값 등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얼터너테이트 키, 대리 키, 그 다음에 또 포린 키 등도 여기서 지정하게 될 텐데, 이 외부 키에 대한 무결성 제약은 시스템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 오라클을 쓰고 있는지, 마리아DB를 쓰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맞는 명령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직원 테이블을 만든다. 그럼 직원 번호가 캐릭터 4자리에 널 값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constraint로 직원 번호의 영역을 define 해줬죠. 그래서 직원 번호는 반드시 2001부터 2099까지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값 내에만 값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지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건 없고, 여기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유니크한 값을 갖는다, 대리키로 쓸 수 있도록 유니크한 값을 갖는다라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는 직원 번호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직원 번호고, 포린 키로 지금 3가지가 있죠. 여기서 다른 번호를 참조하는, 일단 매장 번호는 references 매장에 있는 매장 번호를 참조한다. 여기서 속성 이름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구태여 매장 괄호 열고 매장 번호라고 안 써줘도 됩니다. 물론 써줘도 상관없고요. 이 같을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n delete set null. 그래서 만약에 매장에 있는 매장 번호가 없어지면 이 직원 테이블에 있는 매장 번호도 null 값으로 바꿔줘라, 미확인 값으로 바꿔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사의 직원 번호, 어떤 직원이 있는데 자신의 상사죠. 레퍼런스 직원 번호.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죠. 자기의 상사 직원 번호는 자기 테이블에 있는 직원 번호를 참조하는데,
이것 역시 on delete set null. 만약에 그 상사가 뭐 퇴사를 하거나 해서 없어지게 되면 일단 이 값도 null 값으로 바꿔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번호는 부서에 있는 부서 번호를 참조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경우도 부서의 부서 번호 똑같은 항목 이름이기 때문에 생략했고, 요 위에서는 상사 직원 번호는 직원의 직원 번호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직원 번호라는 걸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있듯이 foreign key 부서 번호 reference 부서라고 했을 때는 사실 on delete나 on update에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지금 생략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디폴트 값이 no action입니다. 즉 삭제 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원이 그 부서 번호를 참조하고 있는 한, 그 부서를 부서 번호를 참조하고 있는 한 그 부서를 딜리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서를 먼저 다른 부서로 옮겨 놓은 다음에 삭제를 하거나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본 테이블을 전부 설계하고 나면 항목들 중에는, 속성들 중에는 이 속성을 저장할 거냐 말 거냐, 저장하지 않고 그냥 실제로 다른 속성 값에서 계산되거나 유도될 수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도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서의 직원이 몇 명이냐, 그럴 때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을 다 카운트하면 되겠죠. 또는 뭐 그 부서의 직원의 연봉의 합계, 그럼 그룹바이 해서 합계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구태여 저장하기보다는 유도 속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유도 속성을 기본 테이블에 저장할 거냐, 저장하지 않을 거냐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저장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죠. 가장 바람직한데, 유도 속성을 저장하는 경우는 이 유도 속성을 자주 검색해야 하고, 그리고 검색 속도가 빠른 검색 속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또한 한 테이블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테이블을 결합한 조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느려지는 경우, 그러니까 원하는 그 응답 속도를 맞출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순환 질의 같은 경우는 이 질의를 만들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속성 값을 유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것 중에서 특히 갱신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자주 검색하는 속성인 경우는 유도 속성으로 저장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에서 우편 번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편 번호 테이블을 갖고 있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우편 번호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편 번호를 같이 저장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을 유도할 수 있죠. 주민번호 앞자리를 가지고 생년을 유도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번호와 실제 생년월일이 틀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생년월일이라는 건 자주 변하지 않죠. 그렇다면 저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테이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사업 무결성 제약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체크절에서 보통 디파인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영역 같은 경우, 데이터 타입의 영역 같은 경우는 체크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좀 더 복잡한 무결성 제약은 보통 SQL에서는 assertion, 표준 SQL에서는 assertio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define 하는데, 오라클에서는 assertion 대신 trigger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trigger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요 트리거는 그 영업사원이 물건을 판매할 때 자기가 이제 얼마만큼 할인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자기가 할인해 줄 수 있는 최대 할인이라는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실제로 할인해서 판매한 가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실제 할인해서 판매한 그 가격이 자기가 할인해 줄 수 있는 최대 폭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체크하는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는 create or replace,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레코드를 삽입할 때 또는 업데이트 할 때,
체크를 하는 트리거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트리거의 이름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실판매가 검사 트리거다. 이렇게 그 트리거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before insert or update죠. 이게 create니까 insert가 될 거고 replace니까 update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문 제품이라는 테이블에 가서 실판매가를 삽입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력이나 갱신 전에 작동하기 때문에 이 before는 사전 트리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입력한 이후에 검사를 해야 된다면 after 트리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건 여기다가 before 대신 after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를 만드는 건 오라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바가 있는 6장에서 고급 SQL에서 공부한 PL/SQL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주는 겁니다. 절차적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주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6장에서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레코드에 대해서 일단 블락 변수를 설정하죠. declare절에 의해서 블락 변수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변수는 테이블에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 있는 변수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런 접두어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요 타입이라는 명령어는 %타입이라는 명령어는 원래 있는 요 테이블의 값, 그 데이터 타입과 동일하다라는 뜻이었죠. 동일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락 변수를 define 해줬고요. 그 다음에 최대 할인율 초과라는 변수는 exception이란 이름으로 이게 불리한 변수입니다. exception이란 변수로 오류 처리를 할 변수가 되겠습니다. 오류 처리를 하는 변수고 값은 true, false를 갖는 불리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락 변수를 define 한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 select 문을 통해서 영업 직원, 주문, 제품 테이블 3개를 결합을 하죠. 3개를 결합을 하는데 여기서 제품의 제품 번호와 new라는 테이블의 제품 번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new라고 콜론 new라는 것은 새로 입력되거나 갱신되는 테이블의 현재 레코드를 지칭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지금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될 또는 인서트가 될 그 레코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되는 제품 번호, 입력되는 주문 번호 하고 주문의 주문 번호, 제품의 제품 번호가 같고 주문의 직원 번호와 영업 직원의 직원 번호가 같다. 그런 조건 하에서 세 테이블을 전부 다 조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소비자가와 최대 할인율을 블락 변수에 입력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 입력되는 변수의 실판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소비자가를 실판매가 빼고 소비자가로 나누면 실제 할인율이 되겠죠. 그럼 이 실제 할인율이라는 게 최대 할인율보다 크면 그럼 자기가 이게 최대 할인율이란 건 그 영업사원이 지금 할인해 줄 수 있는 최대 할인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0%인데 실제 할인이 25%가 됐다. 만약 이게 더 크다면 그러면 최대 할인율 초과라는 변수를 true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럼 최대 할인율 변수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기서 이제 define한 exception에 true란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raise를 하게 되면 최대 할인율 초과라는 변수 exception이라는 변수가 true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exception 조건으로 가서 만약에 이게 true가 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라 라는 겁니다.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라. 그래서 할인율이 실제 할인율 값을 집어넣고 이게 그럼 20%가 되겠죠. 그 할인율이 최대 할인율 요게 25%가 되겠네요. 그죠? 25%가 최대 할인율 20%를 초과했다 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오는 레코드에 들어있는 값들을 가지고 실제로 체크를 해보고 테이블에 집어넣기 전에 인서트 하기 전에 또는 갱신하기 전에 체크를 해보고 그게 문제가 있을 경우는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는 그런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것까지 이 트리거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약을 트리거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트리거에 다 포함시킬 수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트리거로 표현한다면 데이터베이스와 바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업 무결성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가서 이제 이런 기본 테이블도 설계가 되고 이제 무결성 제약까지 이제 우리가 또 유도 속성까지 다 이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 저장 방식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기본 테이블들, 그 테이블들을 2차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가 되겠죠. 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파일 조직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는 실제로 DBA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 단계까지는 사실 뭐 설계할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부록에 가면 이 파일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파일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뒤에 보면 그 부록의 파일 조직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읽어야지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저장 방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트랜잭션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파일 조직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인 선택하고 그 다음에 통제된 중복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하고 디스크 용량을 추정하게 됩니다. 우선 어떤 식의 파일 조직을 선택할 거냐를 하기 위해서는 각 트랜잭션을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이 트랜잭션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지, 빈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트랜잭션에 의해서 접근되는 테이블은 뭐고 또 항목들은 뭔지, 그 다음에 그런 트랜잭션의 접근 형태, 이 파일을 크리에이트하는 접근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검색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갱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삭제를 하는 건지, 보통 이걸 합쳐서 이제 크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접근 형태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색인 후보도 파악하게 됩니다. 주로 색인 후보 대상이 되는 것들은 웨어절에서 주로 사용되는 속성 또는 여러 테이블을 결합할 때 그 결합 키가 되는 그런 속성들이 주로 색인 후보의 속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의 제약, 시간 제약, 그래서 색인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허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검색 속도라든가 허용되는 검색 속도 뭐 0.1초 내에 검색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한 3, 4초 내에 결과가 나오면 된다라든가 이런 제약들이 있겠죠.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의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색인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겠죠. 여기서도 역시 80대 20 규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20%의 트랜잭션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고, 자주 일어나는 트랜잭션, 뭐 모든 트랜잭션을 다 분석해서 그거를 전부 다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트랜잭션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끝나면 어떤 파일 조직을 선택할 거냐 했을 때 이제 크게 파일 조직 4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 순차 파일이라는 건 시퀀셜 파일이라고 그래서 주키 또는 입력되는 순서대로 저장하는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힙 파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순서대로 쭉 레코드를 저장한, 옛날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들이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에 건너뛰고 녹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저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게 이 순차 파일입니다. 그래서 주키 또는 입력되는 순서대로 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레코드를 순서대로 검색하는 데는 매우 편리합니다. 대신 이 건너뛰면서 랜덤 액세스를 하는 데는 사실 순차 파일은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특정 레코드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레코드를 모두 읽어야 하고 중간에 레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또 그 이전 모든 레코드를 다시 기록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세트 레코드를 써본 사람들은 아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아마 요즘 그 세대들은 카세트 테이프를 안 써봤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쭉 기록을 해 나가기 때문에 뒤에 노래를 들으려면 앞에 걸 다 돌려서 뒤로 가야지 들을 수 있는 거죠. 직접 바로 갈 수는 없죠. 반면에 CD 같은 경우, USB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노래로 바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이 순차 파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중간에 삽입하려면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뒤로 밀어야 되니까 중간에 삽입하고 다시 뒤에 있는 레코드를 써야 됩니다. 다시 기록해야 돼요. 근데 삭제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 귀찮으니까 삭제는 삭제 표시만 해둡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는 거다 라고 표시만, 그러니까 쭉 레코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레코드가 쭉 있었다면 요 레코드를 삭제해야 된다. 그럼 요 레코드가 삭제됐다 표시만 하면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읽고 얘는 건너뛰고 읽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삭제 표시만 해둡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파일을 읽는데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것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주기적 재조직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순차 파일은 이런 순서대로 읽는 데는 편리하지만 랜덤 액세스에는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주로 순차적 검색을 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일괄 대량 적재를 해야 될 경우에 초기 파일 조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소량인 경우, 데이터가 소량이면 사실 뭐 다 지웠다 썼다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소량인 경우에 순차 파일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인을 같이 사용해서 순차 파일이라 하더라도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쓸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자주 레코드를 중간에 삽입해야 된다든가 삭제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별로 적합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자주 주기적 재조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좀 더 적합한 방식은 색인 순차 파일입니다. 이 Indexed Sequential Access Method라고 해서 ISM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색인 순차 파일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본 구역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초과 구역은 본 구역에서 좀 그 본 구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본 구역에 자리가 없을 때 임시로 넣어두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구역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한 색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 뒤에 부록에 보면 책 뒤 부록 B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인 순차 파일은 색인을 통해서 임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파일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 접근도 가능합니다. 양쪽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순서대로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특정 레코드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관리가 쉽고 뒤에서 얘기하는 파일보다 디스크 용량을 적게 차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이제 색인키가 바뀔 경우에 성능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조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인 순차 파일은 주키 값에 따라서 타프를 순차적으로 검색하거나 또는 특정 타프를 정확한 키값,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죠. 랜덤 액세스를 하거나 또는 패턴 매칭, 뭐 부분 매칭, 범위 매칭 다 가능합니다. 대신 색인 키가 자주 바뀌지 않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번으로 우리가 주로 찾는다. 그럼 학번이라는 건 잘 안 바뀌죠.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키 값이 자주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좀 쓰기가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플러스 트리라 해서 그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바이너리 트리인데 이거는 이제 나무 구조,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트리 나무 구조 방식으로 쭉 데이터를 조직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부모가 있고 마디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마디가 있고 자식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순차 접근, 임의 접근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새긴 키는 정적 방식이라서 새긴 키를 자주 갱신해 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 색인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새긴 키를 갱신하더라 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방식보다는 색인 순차 방식보다는 새긴 키가 자주 갱신돼도 크게 부담이 없는 방식입니다. 근데 대신 이 B 플러스 트리가 이 색인 순차 파일보다는 조금 더 디스크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는 앞에서 얘기한 ISM 파일하고 비슷해요. ISM 파일하고 거의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색인 키가 자주 갱신되는 경우에는 ISM보다 더 유리하다. 대신 디스크 용량은 조금 더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시 파일인데요. 해시 파일은 키 값을 가지고 상대적인 디스크 주소로 변환해서 저장 장소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번을 키 값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뭐 학번 값이 예를 들어서 2022 뭐 0378이다. 그럼 이 값을 하여튼 해시 값으로 계산해서 바로 저장 장소가 나오는, 이 키 값을 가지고 바로 저장 장소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시 함수를 써서 요게 어디에 있는 위치다라는 걸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인데, 정확한 키값 매칭만 가능합니다. 부분 매칭이나 뭐 범위 매칭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특정 레코드를 찾아가는 데는 굉장히 빠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해시 함수를 개선한다든가 적재율을 감소하거나 블로킹 개수를 조정,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여러분들 그 브록 B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접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근 시간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해시 함수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지금 50% 데이터가 디스크 용량이 100이 있는데 그 안에 50이 찼다면 예를 들어 30으로 줄인다면, 이만큼에 있는 디스크 용량 중에 지금 이만큼인데 속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디스크 용량을 더 키워서 실제 저장되는 공간을 줄이면,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내려고 한다면 이 해시 파일을 쓴다면 그 원하는 속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특정 타프를 정확한 키값에서 신속히 검색해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패턴 매칭, 부분 매칭, 범위 매치 같은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방식은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색인 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덱스를 만든다는 얘기죠. 인덱스를 추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키 값이 학번으로 잡혀 있는데 전공별로 자주 찾는다. 그럼 전공을 다시 색인화 하겠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인 키를 만들면 검색 속도는 빨라집니다. 검색 속도는 빨라지는데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겠죠. 우선 레코드를 삽입, 갱신, 삭제,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뭔가 레코드의 값을 바꾼다 그랬을 때는 관련된 색인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색인을 또 인덱스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장소가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 테이블 내에 인덱스를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뭐 학번으로도 하고 전공으로도 하고 뭐 학점으로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색인이 너무 많으면 이 지리 최적기가 모든 색인 키를 고려하느라 오히려 혼동스러워서 검색 속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색인을 추가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꼭 필요한 색인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떨 때 세기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주키가 파일 조직의 키가 아닌 경우에 주키를 일반적으로 3개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키로 자주 사용되는 항목,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where절 같은 경우, where절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속성, 그런 경우에 색인화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인에 자주 사용되는 키, 조인에 자주 사용되는 키도 색인화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색인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테이블 규모가 작으면 구태여 색인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체도 속도가 별로 안 떨어지는데 여기다 색인을 만들어서 더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항목 자체가 자주 갱신되면 색인 키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색인 키를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색인 파일을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자주 갱신되는 항목은 색인을 만들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긴 문자, 뭐 텍스트 뭐 같은 거고, SNS에 텍스트를 긁어 왔는데 그거를 색인화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타플에 대다수를 검색하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예를 들어 테이블이 뭐 5,000장이다. 근데 한 4,000장을 검색해야 된다. 그렇다면 구태여 그냥 순서대로 검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다수를 검색하는데 구태여 색인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색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테이블의 10% 이상을 삽입이나 갱신을 하게 된다면 이 색인 파일 갱신 작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한시적으로 색인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딜리트 인덱스를 하고 그 다음에 레코드를 삽입 갱신한 다음에 다시 색인을 만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하여튼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온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룰 오브 썸은 테이블의 10% 이상을 우리가 데이터를 바꾼다, 색인의 값을 바꾼다, 그랬을 때는 차라리 인덱스를 딜리트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을 한 다음에 다시 create index, 이 색인을 새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통제된 중복을 도입할지 말지.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정교화된 관계의 장점을 희생하면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탈정교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더니 도저히 이 검색 속도가 안 나온다, 정교화를 해놓으니까. 정교화를 한다는 건 테이블과 테이블을 조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도 속성을 저장해 두든지, 아니면 이 정교화 대신 이렇게 해서 찾아내야 되는 값을, 이 값을 여기에다가도 또 저장을 한다는, 여기 있는 값인데 이 테이블에도 저장을 해서 테이블을 조인하지 않고 이 테이블 하나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게. 그럼 이 값은 사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두 개의 중복된 값이겠죠. 그래서 특정 속성을 여러 테이블에 중복 저장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써서 탈정교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탈정교화를 한다는 얘기는 우선 요 값이 변했을 때, 요 값에 수정이 일어났다. 그럼 당연히 요 값도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동시에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에 있어서 복잡성이 가중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유연성도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정교화는 검색 속도는 당연히 빨라집니다. 그렇지만 갱신은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 속도는 느려질 겁니다. 그래서 탈정교화를 함부로 하진 말고 요구되는 검색 속도를 도저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고려해보고, 이럴 경우에 갱신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용납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통제된 중복을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품 테이블이 있고 주문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품에 제품 번호가 있겠죠. 제품에 주문 번호, 제품 번호가 있고, 여기 이제 실판매가 수량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정교화된 관계입니다.
그럼 이런 정교화된 관계 SQL문은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주문에 들어온 특정 제품의 제품명을 알고 싶다. 그러면 단순히 이 주문에 가서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를 찾아서 제품명을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 두 개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번호와 주문 제품과 제품 테이블을 공통값으로 연결시켜서 그래서 특정 주문에 들어가 있는 제품의 제품명을 찾아라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인을 해야 됩니다. 테이블을 조인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제품명을 여기도 있지만 제품 테이블에도 있지만 주문 테이블에도 넣어 놓는다면 조인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select 주문번호, 제품번호, 제품명 from 주문 제품 테이블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제품명이라는 게 자주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품명은 한번 정해지면 거의 그대로 간다. 그런 전제라면 사실 갱신 이상이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속도는 훨씬 빨라지겠죠. 조인을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탈정교화를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티피컬한 사례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이제 직원과 직원의 부양가족을 나타내는 그런 관계입니다. 정교화된 관계죠. 근데 이제 특정 직원의 부양가족이 누군지 다 찾아라 그러면 이 두 테이블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찾기 위해서는 직원 테이블에 부양가족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주소 해놓고 거기에 가족 이름 1, 관계 1, 가족 이름 2, 관계 2, 가족 이름 3, 관계 3, 가족 이름 4, 관계 4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반복 집단인데요. 반복 집단을 중복해서 도입할 때는 반복 집단의 항목수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부양가족을 최대 4명까지만 저장한다는 가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부양가족을 있는 대로 다 하겠다 그래서 10명 되면 10개 다 늘려야 된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이건 처음부터 테이블을 딱 부양가족 4명까지만 입력하도록 만든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방침으로는 부양가족이 10명 있든 20명 있든 최대 4명까지만 저장하겠다라는 방침이 있다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 집단의 수가 이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을 4명까지만 저장한다고 그랬는데 다음에는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5명이 될 수도 있고 회사 방침이 계속 바뀐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침을 한번 세우면 크게 바뀔 일이 없다. 뭐 그럴 경우에 이 반복 집단을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복 집단의 수가 너무 크지 않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한 12개 정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되면 이 관계가 굉장히 미확인 값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100개가 가족을 100명까지 저장하는데 뭐 대다수가 한 2명, 3명 밖에 없다. 가족이. 그러면 나머지 97, 8개는 미확인 값으로 남겨둬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통제된 중복을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디스크 용량을 추정하는데요. 이건 이제 하드디스크가 얼마나 사용될 거냐라는 총 디스크 용량을 추정하는 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크기, 뭐 페이지 크기, DBMS의 페이지 크기라든가 헤더의 크기라든가 뭐 타플의 크기 수, 그다음에 얼마만큼 적재를 할 거냐, 적재율이 그러니까 디스크가 100이 있으면 뭐 50%만 적재를 할 건지 70%까지 적재를 할 건지 뭐 이런 목표 적재율 등이 여기서 결정되는데요. 이 선택된 파일 조직에 따라서도 디스크 용량이 차이가 납니다. 대체로 보면 순차 파일이 제일 적고요. 색인 순차 파일이 그 다음, bflows tree가 그 다음, 해시 파일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디스크 공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적재율 50% 가정했을 때 지금 하나의 사례를 지금 비교한 건데요. 이게 시스템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이 디스크 용량 추정하는 것은 실제로 그 특정 DBMS, 상업용 DBMS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보안 장치를 설계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실제로 그럼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11장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물리적 DB가 다 만들어지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시스템을 한동안 이제 잘 관찰을 하면서 부적절한 설계가 있었는지, 특히 문제가 생기는 뭐 검색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서 시정하고, 그 다음에 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또 성능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우에 따른 인덱스를 새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파일 구조를 바꾼다든가 하는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또 요구사항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들을 적절히 반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감시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